자,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 그 역학적 에너지가 항상 보존된다고 했죠. 자,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일을 하면 운동 에너지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 물체가 가속이 되니까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죠. 또는 그 일을 해서 무거운 어떤 물체를 그 포텐셜 에너지가 높은 곳으로 올려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생기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에너지는 항상 보존이 되고, 미케니컬 에너지는 이 두 개, 그 미케니컬 에너지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합으로 되어 있는데, 두 개의 합은 보존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단서가 하나 달려 있죠. 저항이 없을 때. 사실 미케니컬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자, 근데 이제 그 다른 보존이 되지 않는 힘을 우리가 무시를 하게 되면 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유낙하를 하게 되면 똑같은 가속도로 떨어지잖아요. 9.8m/s씩 1초에 증가하는 가속도로. 처음에 갖고 있던 포텐셜, 그러니까 위치가 갖고 있던 에너지가 이제 운동 에너지로 변하는 그런 과정이죠. 자, 예를 이제 하나 들어보면, 거기 이제 교과서에 예제 7.5번을 보면 이게 뭐냐면은 용수철이 하나 있고요. 용수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이제 매달지 말고요. 얘를 이제 어떤 그 물체가 있는데, 질량 m을 가진 물체가 있는데, 얘가 이제 처음에 얘를 압축을 시킨 거예요. 평형 상태로부터 약 어떤 길이만큼 압축을 시키고, 이 질량은 50g이고 압축을 얼마큼 시켰느냐 하면은 11cm. 그리고 용수철 상수는 정해져 있죠. K는 1m를 압축시키는데 140N이 든다고 해서 용수철 상수는 이렇게 되고,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압축시켰다가 어떤 경사면이 있는데, 경사면을 이렇게 놔두고 경사면에다가 이제 올라가겠죠. 얘를 이제 압축시켰다가 놔두면은 이 용수철이 튕겨가지고 이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얘가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어딘가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어느 위치까지. 자, 그 위치가 어디냐 하는 걸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높이 얼마만큼 높이를 올라갈 것이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면으로부터 원래 위치로부터 얘가 얼마만큼 올라갈 것이냐. 그걸 H라고 합시다. 자, 이거 H를 구하는 문제인데, 높이를. 자, 이거 간단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용수철의 포텐셜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바로 위치 에너지를 바뀌는 게 아니라 튕기는 데 사용되죠.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죠. 속도를 갖게 돼서. 자, 운동 에너지를 가지니까 이게 올라가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 이제 중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점점 감소하고요. 어느 지점에서 정지를 했다 다시 내려오겠죠. 그래서 여기 정지한 그때의 포텐셜 에너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물체 운동 에너지가 전부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는 게 되는 거죠.
그래비테이션. 자,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여기에 운동의 원래 용수철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라는 거 우리 지금 했지만 디스플레이스먼트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어떤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다시 정확히 이 초기 상태의 운동 에너지가 이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게 되니까 이게 전부 세 개가 다 같은 거죠. 따라서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풀면 되겠죠. 2분의 1 kx 제곱은 mgh가 되고 또는 h는 그냥 mg분의 2분의 1 있고 kx 제곱 이걸 풀면 되겠죠. 이건 대입을 해서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자,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우리가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지만 이 문제에서도 그렇고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실제로는 이게 마찰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얘가 이만큼 올라가지도 않고요. 이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또 튕길 수도 있지만 이게 왔다 갔다. 그래서 여기 다시 정지를 하게 되겠죠. 네, 이런 문제는 우리가 그냥 공을 튕겨도 마찬가지인데 공을 어떤 높이에서 튕기면은 가만히 떨어뜨리면은 얘가 이제 떨어졌다가 이 올라오는데 만약에 그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하면 얘가 이렇게 떨어진 만큼 다시 정확히 제자리로 올라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무한 반복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면 여기 가만히 놓은 공은 가만히 낙하시킨 공은 무한히 진동하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계속. 근데 실제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실제 상황에서는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색깔을 파란색으로 표시하면 실제 상황에서는 얘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만큼 왔다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높이만 그리면 자, 실제 상황이 이게 파란색이에요.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위에 그래프를 보면은 이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 더한 게 항상 일정하니까 이게 여기 만약에 이런 프로세스를 생각을 하면 이게 에너지는 일정하되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가 계속 반복되는 서로 크기가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걸 한번 시간에 대해서 그려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시간에 대해서 만약에 그린다면은 그냥 거리에 대해서 그린다면은 이 경우는 사실은 그림이 시간으로 그릴까요? 시간으로 그리면은 하나는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이제 계속 진동을 하게 되고 운동 에너지는 반대로 진동을 하게 되죠. 이게 맞나? 시간에서 운동 에너지는 이런 모양이 될 텐데 이게 운동 에너지, 이게 포텐셜 에너지 까만 게.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실제 상황에서는
이게 그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도 여기 처음에는 이렇게 증가하다가 얘가 이렇게 떨어져.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다시 이만큼만 올라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대략 그리면, 그래서 둘 다 0으로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U 플러스 K가 사실은 감소하는 거죠. 여기서 U 플러스 K가, 그러니까 미케니컬 에너지가 이게 뭐냐면은 이게 미케니컬 에너지죠. 역학적 에너지인데, 우리가 방금 역학적 에너지는 이렇게 보존이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게 역학적 에너지죠. 여기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다른 색으로 그립시다. 여기까지는 거의 유지가 되고 뭐 이렇게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사실 에너지는 실제로 보존이 되고요. 그 에너지는 사실은 어디서인가 흡수를 하죠.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땅에 튕길 때 여기 있는 분자들을 진동시킨다든지 주로 거기로 가죠. 이 진동을 하게 되면은 그 분자 진동은 또 가만히 있느냐면은 이제 옆에 다른 공기들을 진동시키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실제 상황에서는 U 플러스 K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인터널 에너지라고 합시다. 얘는 항상 보존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인터널 에너지라고 부르고요. 그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이제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이건 토탈 에너지. 전체는 이거는 토탈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 에너지. 토탈 에너지. 자, 이거는 항상 보존이 되고요. 이 토탈 에너지는 어떤 과정에서도 우주에 항상 보존이 됩니다. 되게 중요한, 이게 사실은 연력학 제1법칙이고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완벽하게 창조가 되거나 없어지는 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과정들이 여기 에너지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에너지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다른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고요. 물론 미케니컬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건 사실 연력학 제2법칙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연력학 파트에서 또 다르게 될 것이고요. 아무튼 토탈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는 항상 보존이 되고 다만 그 형태만 바뀔 뿐이라는 거죠. 이게 아주 인류가 깨달은 아주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죠. 모든 것에 적용이 되는, 그러니까 우주 전체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렇지 않은 프로세스를 알고 있다면 나한테 얘기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7장 마지막으로 이런 거를 내가 간단히 그리긴 했지만 포텐셜 에너지 커브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고요. 여기 7.6절 포텐셜 에너지 커브. 자, 우리가 이렇게 1차원만 생각을 하면
이게 뭐 x, 뭐 예를 들면 용수철의 디스플레이스먼트, 용수철의 평형 상태로부터의 변이를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중력에서의 높이를 생각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용수철 같으면은 뭐 이게 이렇게 되죠. 어떤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뭐 이런 모양이 될 텐데 예를 들면 뭐 이런 모양이 된다든가 하겠죠. 뭐 있고 이런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용수철 같으면 이렇게 되고 또는 뭐 아무런 모양을 띌 수도 있을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이게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면 얘기했죠. 물론 이제 UX가 잘 정의된다는 뜻은 그러니까 이 포텐셜 에너지가 그 위치에만 X에만 의존한다는 이야기는 이게 이게 보존장이라는 뜻이고요. 보존된다는 뜻이고 왜냐하면 이게 한 바퀴 돌았을 때 그 얘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기서 이 값이 항상 경로하고 무관하다는 거죠. 패스 인디펜던트. 자, 그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그 여기서 우리가 u 값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이렇게 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어떤 물체를 어떤 위치에 올려놓는데 하는 일, 그게 결국은 그 위치가 갖는 포텐셜 에너지가 되니까. 자, 이걸 이제 적분꼴로 쓴 건데 이걸 거꾸로 쓰면 다른 말로 하면 F는 포텐셜 에너지를 미분한 게 되겠죠. 이거 좀 파셜 du를 dx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리고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게 거꾸로 힘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그 중력, 그러니까 이 중력의 경우에는 이게 x를 높이라고 생각하면 그 중력 포텐셜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x에 대해서 이렇게 될 텐데, 그렇죠? 이게 mgx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높이에 따라 높이에 비례하는. 자, 이 경우에 그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 얘가 mgx가 되고 이때 힘은 다른 게 아니라 마이너스 그 u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그냥 마이너스 mg가 되죠. 그러니까 아래 방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또는 그 우리가 그러니까 힘으로부터 포텐셜 에너지를 유도한 걸 지금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용수철의 경우에는 2분의 1kx 제곱이라는 걸 유도를 했었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힘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마이너스 dx분의 du를 해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kx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복원력을 의미하는 거고. 자, 그러니까 힘을 그 용수철의 경우에도 그렇고 뭐 중력의 경우 다 마찬가지지만 힘을 이렇게 쓰는 거나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쓰는 건 동일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그 7장은 정리가 됐는데 자, 우리가 이제는 그 중요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힘의 원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원천이나 얘기 안 하고 우리가 그냥 운동과 에너지를 정의를 하고 그냥 보편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중요한 것들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챕터
8장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비티 중력이라고 하는데 또는 만유인력이라고 부르는데 만유인력이라는 말은 좋지 않아요. 안 쓸게요 앞으로. 만유인력이라는 뜻이 없어요. 그냥 중력의 보편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뜻인데 이 그래비티, 아무튼 이 용어는 우리가 안 쓸게요. 중력이라고 부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유인력이라는 말에 익숙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은 중력의 법칙을 인류가 발견하게 되니까 뉴턴이 일단 발견을 했죠. 이 발견하게 된 역사가 인류가 각성을 하는 역사하고 결을 같이 해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각성을 하게 되는데 몇 가지 큰 고비가 있죠. 물론 인류는 계속 많은 거를 우리 주변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많은 부분을 규칙성을 발견하고 깨달았던 과정이긴 하죠. 아주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이 중력이어서 이게 일반 물리 시간에 갑자기 케플러 법칙으로 시작을 해서 바로 뉴턴 법칙으로 넘어가는 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엄청난 이 서사시를 단 2줄로 요약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의 어떤 위대함이나 장엄함을 미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내가 이제 약간 일반 물리 과정에서는 보통 잘 안 다루는 실제로 이 배경을 좀 얘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배경을 약간 얘기를 하면 갈릴레이부터 시작을 해요. 갈릴레이가 우리가 중력 가속도 측정할 때 잠깐 얘기를 했지만 다 연관이 되긴 돼요. 연관이 되는데 여기는 조금 다른 맥락으로 연관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 아직 여러분들 여행을 그렇게 많이 해보지는 않았겠지만 베네치아 가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베네치아가 물의 도시. 근데 이게 물의 도시로 물론 유명하지만 오늘날은 관광지로 사실은 여기가 대단히 특히 이 르네상스 시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곳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제 상업으로 물을 축적한 그런 공화국이었죠. 거기 이제 가보면 광장이 있는데 광장에 종탑이 있어요. 종탑이 있는데 이 종탑에 이제 물론 종탑엔 종이 있죠. 종탑에 꼭대기 올라가면은 이제 이런 모니먼트가 있는데 여기 이제 갈릴레이가 사실은 여기에다가 종탑에 망원경을 설치를 했고요. 망원경을 설치함으로 해서 이 인생이 피기 시작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종교 재판 하기 전까지 이 그림은 이제 이 공화국의 원수 대통령 같은 공화국이라서 한테 이 망원경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죠. 왜냐 여기가 군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위치니까 해상 강국이었으니까 이 망원경의 효용성이 컸죠 군사적으로. 그래서 이제 망원경을 설치를 하는데 종로에다가 갈릴레이가 아무튼 이 망원경을 설치를 하고 대학의 종신 교수가 되고 석좌교수 파두아 대학에 월급은 갑자기 확 뛰었고 이거 망원경 몇 대 팔아먹어서 부도 축적하고 하여튼 굉장히 잘 나갈 때였어요. 근데 이제 본인은 감시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거기서 대단히 중요한 발견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동설의 시초가 되는 그런 도구인데 결국에는 그게 뭔지는 좀 이따 잠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이제 거기 올라가면 이런 이제 비문이 새겨져 있어요. 이탈리아 말로 새겨져 있는데 별 얘기는 아니고 이 망원경으로 1609년 8월 21일 이 망원경을 설치한 날이겠죠. 그는 widen the horizons of human, 그러니까 인류의 지평을 넓혔다. 이제 400년을 기념을 해서 이 모니먼트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9년에 세우는 건데, 자 그래서 갈릴레이가 뭘 봤느냐? 그걸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걸 봤어요. 근데 많은 걸 봤는데 한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봤는데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관이 바뀌게 된 인류의 우주관이 바뀌게 된 첫 번째 한 가지는 목성에 이제 위성들을 발견을 했는데 이거 우연히 그러니까 계속 들여다봤죠. 처음에 목성이 이제 이거 실제 촬영한 겁니다. 뭐 제가 촬영한 건 아니고 우리 제자가 촬영을 해서 보내준 건데 목성이 있고요. 목성 주변에 이 작게 보이는 이 망원경으로만 보이는, 그냥은 안 보이고 망원경으로 보이는 이 별들이 있어요. 별들처럼 보이죠. 뭐 별과 행성이 바로 구분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게 나란히 이렇게 있는데 처음엔 이게 별인 줄 알았겠죠. 별들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데일리 모션하고 연중 움직이는 거 빼고 행성들처럼 움직이는 않는데 얘들은 하루가 다르게 그 위치가 서로 왔다 갔다 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제일 가까이 있는 놈들은 굉장히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이제 갈릴레이가 기록을 했죠. 그래서 기록을 한 이제 본인이 그린 그림들이 갈릴레이의 이제 책에 대화라는 책에서는 다 묘사가 되어 있는데, 자 이거 무슨 얘기냐? 얘는 이제 목성을 주위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목성을 주위로 궤도 운동을 한다는 뜻이죠.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죠. 오늘날은 우리가 물론 다 알고 있지만 그게 한 가지 중요한 발견이었고, 또 하나는 금성인데 금성을 망원경으로 잘 봤다. 그냥 육안으로는 뭐 빛나는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특히 해 뜰 때나 해질녘에 보면은 금성이 항상은 아니지만 보일 때는 밝게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계절에는 해 뜰 때 보이고 어떤 때는 해질 때 보이고, 해 뜰 때도 보이고 해질 때도 보이는 일은 없죠. 거의 잘 안 보이죠. 자 근데 이걸 망원경으로 들어봤더니 얘가 그러니까 달처럼 페이즈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달처럼 보름이었다가 이게 반달이 됐다가 초승달 금음도 나오고 다시 초승달에서 반달에서 다시 보름이 되는 이런 페이즈가 존재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당시는 물론 이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모형이 있긴 했어요. 근데 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제 스탠다드 모델이 뭐냐면은 하늘이 움직이는 거,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하늘이 움직이는데 하늘이 움직인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하늘에 몇 개 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대기층이 있고 그 다음에 달부터 있죠. 월수금, 그러니까 달, 수성, 금성, 그 다음에 태양, 화성, 목성, 토성. 그 다음에 이제 별은 딱 붙박이로 있는 뭐 그런 구조를 생각을 했는데 그걸 우리가 프톨레미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천동설이죠.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모형인데 이게 잘 확립된 우주관이고 천체 운항 이걸로 다 설명이 돼요. 사실 운항에 설명이 되는데 근데 갈릴레이가 처음 발견한 게 뭐냐면 모든 게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처음 본 거죠. 그러니까 목성을 주위로 도는 놈들도 있다. 그게 첫 번째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목성을 주위로 도는 새로운 게 발견이 됐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금성인데 이 프톨레미 모델에서는 금성이 보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금성이 네 번째고 저기 대기부터 치면 금성이 네 번째고 태양이 다섯 번째 레이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태양하고 금성은 항상 우리 눈에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얘가 그 금성이 태양빛에 의해서 반사된다는 걸 안다면 금성은 보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모델에서는. 자, 그래서 중요한 그 증거들이죠. 아무튼 이런 것들로 해서 갈릴레이가 그 저기 태양이 중심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모형은 이미 존재를 하고 있었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 프톨레미 모델이 사실 좀 복잡한데 다 설명은 돼요. 뭐냐면 우리가 보는 별들은 거의 대부분 다 똑같은 운동을 하고 있어요. 다 똑같이 움직이고 있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물론 태양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우리가 저기 하루 동안에 태양에 있는 태양이란다. 하늘에 있는 그 천체 그 오브젝트들을 바라보면 다 똑같이 움직여요. 하루만 보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고가 이렇게 도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루가 아니라 좀 긴 단위로 보면은 이 운동이 달라지는데 별들은 다 똑같고요. 별들은 다 똑같은 움직임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연중으로 황도를 따라서 움직이죠. 이렇게 돌죠. 똑같이 돌아가는데 거기 예외들이 이제 바로 오행성, 태양과 달과 오행성들이에요. 근데 걔들의 모션을 그러니까 겉보기 모션을 설명을 하려고 이런 걸 도입을 하는데 얘가 이렇게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이 원의 또 다른 원이 있어서 이거 에피시클이라고 부르는데 얘가 이런 원운동과 이런 원운동이 합쳐진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원운동과 또 어떤 자체적으로 또 그러니까 자전거 바퀴 돌듯이 쳇바퀴 돌듯이 하는 운동이 두 개가 합쳐져서 어떤 경우에 이게 빨리 움직이고 어떤 경우는 반대로 움직이고 자 이런 것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근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크게는 움직이는데 어떤 경우에 갑자기 모션이 뒤로 움직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화성이나 이런 걸 보면 금성이나 이런 가끔 그런 모션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프톨레미의 우주관이었고요. 근데 이제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이 중심이 있는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수금지화 모토 천해명 이렇게 원운동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뭐 우리가 이게 옳다는 걸 다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완전히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태양이 힘을 갖고 있어서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게 돌더라. 이게 이제 코페르니쿠스의 그 헬리오센트릭 태양 중심 모형이죠. 자 이런 상황인데 물론 이게 그 갈릴레이나 케플러보다 거의 100년 이상 150년 전이었기 때문에 그 충분히 태양 중심설을 생각할 수 있긴 했어요. 근데 주류는 아니었지만 근데 이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얘기한 갈릴레이가 있었고요. 갈릴레이 망원경이
중요한 단서를 제기를 했고, 두 번째는 지금 오늘 이제 이야기할 케플러의 법칙인데, 케플러의 법칙은 법칙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그냥 규칙이에요. 케플러가 그 자기 스승 티코 브라헤의 방대한 자료들을 분석을 하죠. 처음에는 그 케플러는 그 모든 그 행성들이 다 특정한 아주 또 아름다운 모델이 있어요. 그 정다각형이 딱 5개라는 거. 정다면체가 뭐 4면체, 6면체, 8면체, 12면체, 20면체. 그 정다면체하고 그 구하고 그 어떻게 잘 조합을 해가지고 거기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을 거기에 집어넣는 그 원형 궤도를 도는 그런 모형을 생각을 했는데, 이 데이터를 잘 들여다보니까 도저히 원으로는 맞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케플러가 발견한 규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그 얘기를 하면 그 케플러의 법칙, 우리가 이제 방금 얘기한 거는 그 지구 중심, 그러니까 모형.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우주 모형, 우주를 어떻게 생각하는 우주 모형, 우주의 모형. 물론 이제 이 우주의 모형은 뭐 프톨레미 그러니까 아주 최근까지도 20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20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얘는 그냥 태양계가 전부였죠. 태양계 플러스 별은 뭔지 모르지만 이게 다였죠. 그러니까 태양계라고 하는 건 이제 5행성, 그다음에 태양과 달, 그다음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 천왕성, 해왕성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만 그 지구 중심 모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 중심 모형이 있었고요. 이 지구 중심 프톨레미의 모형은 대략 2세기, 태양 중심 모형은 코페르니쿠스인데 얘는 뭐 16세기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갈릴레이 이야기를 했고요. 갈릴레이의 망원경으로 관찰한 갈릴레이. 그다음 이제 케플러를 하겠는데요. 케플러의 법칙. 이 케플러가 이 법칙을 발견하게 된 게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관측을 시작한 때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얘도 1609년에서 대략 1619년 사이에 관측 자료를 갖고 유도를 하는데 흔히들 세 개로 나누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제1법칙 first law가 행성이라고 하면 뭐냐면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그리고 지구. 행성들은 뭐 지구는 관측 자료에 포함이 되는지 내가 지금 확인이 안 됐는데 일단 지구는 뺍시다.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타원 궤도로 움직인다. 운행한다. 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제 타원에 대해서 알겠지만 어느 정도는 약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타원의 초점이 뭔지 배우긴 했을 텐데,
타원이라는 그러니까 타원이 어떻게 우리가 컨스트럭션을 할 수가 있느냐면 어떻게 그 만들어낼 수 있느냐면 점을 두 개를 아무데나 찍어요. 점을 두 개를 딱 찍고 이 점으로부터 이 두 점으로부터 그 어떤 또 다른 점이 있는데 이 거리가 이거를 A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또 다른 거리를 B라고 합시다. A 더하기 B가 일정한 2R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텐데 R이 또 의미가 있어요. 2R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일정 그러한 점들을 모을 수가 있겠죠. 그 점들을 모은 걸 우리가 타원이라고 해요. 이렇게 모을 수가 있는데 그림이 별로 이쁘지는 않은. 자 이렇게 모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요때 요 반경이 요게 R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 중심으로부터. 그리고 요 점들을 우리가 아까 얘기한 요 점들을 초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행성이 이렇게 돈다는 뜻이죠. 행성이 이걸 이렇게 돈다는 뜻인데 자 이렇게 그려놓을까요? 자, 이걸 다시 카피를 해서 이게 잘못 그렸지. A하고 B가 이렇게 되겠지. A가 B.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태양이 있는 거죠. 여기 초점에 태양 여기 이것이 태양이고, 이게 태양 위치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행성들이 이렇게 도는 거죠. 자 그게 첫 번째 법칙이고요. 두 번째 법칙은 뭐냐면 얘가 도는데 여러분들 예를 들면 뭐라고 해야 되나 실에다가 물건을 매달아고 뱅뱅 돌면 실이 짧아지면 빨리 돌고 길어지면 천천히 돌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만약에 도는데 이쪽에선 속도가 빨라지고 이쪽에선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을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면적이라는 얘가 예를 들어서 한 보름을 잡을까요? 한 보름 정도 예를 들어 잡읍시다. 보름 동안에 이게 여기서 이만큼 이동을 할 거예요. 보름을 잡든 하루를 잡든 1초를 잡든 상관은 없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빨리 움직이고 이쪽에서 보름을 잡으면 대략 이렇게 좀 천천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 데서는 여기 잘못 그렸어요. 여기서부터 그래야지. 자, 먼 데서는 천천히 움직이고 가까운 데서는 빨리 움직이는데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 면적이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면적은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잡았을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세컨드 로가 뭐냐면 면적을 같은 일정 시간에 일정 기간 동안 그려나가는 면적은 항상 똑같다. 신기하죠? 항상 똑같단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면적 속도가 일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면적 속도라는 게 무슨 얘기? 말이 좀 이상한 말이죠. 어쨌거나 일정 기간 동안에 그려나간 면적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행성에 대한 얘기죠. 하나의 행성.
다른 행성을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도는데 겨울철이 더 가깝죠. 태양에서. 그것도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리하고 계절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겨울철에는 더 빨리 움직이고 가까울 때는 여름철에는 더 천천히 움직이는데 물론 이건 굉장히 과장된 그림이고 실제는 타원이 이렇게 심한 찌그러진 타원은 아니니까 근데 이 속도 이 면적은 항상 일정하다 그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법칙이 뭐냐면 얘가 이제 한 바퀴 도는데 공전 주기가 있죠. 공전 주기라는 건 뭐냐면은 행성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예를 들면 지구 같으면은 지구의 공전 주기는 1년이죠. 이게 사실 조금 다른데 조금 다른 얘기는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아무튼 1년이란 말이에요. 365일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공전 주기를 이걸 T라고 우리가 합시다. 라지 T, 대문자 T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요 R 있죠, R. 이 R 사이에 요 R이라고 하는 거는 이 타원의 중심으로부터 초점 말고 중심으로부터 이 긴 축의 거리예요. 이 거리는 항상 바뀌는데 아무튼 기준이 뭐냐면 이 장축 거리 R이라고 하면 긴 축의 반지름 이게 있어요. 근데 이제 행성이 이거는 서로 다른 수성, 금성 사실 모든 경우에 다 성립을 하는데 지구, 화성, 목성, 토성 물론 이제 그 이상도 할 수 있죠. 근데 아무튼 케플러가 발견한 게 뭐냐면은 서로 다 주기도 다르고 이 거리도 다르잖아요. 태양으로부터 반경도 다르잖아요. 근데 그 다른 것들을 서로 비교를 했더니 이 6가지가 항상 T에 제곱하고 R을 세제곱한 게 이게 항상 일정하더라 그런 얘기. 요거는 내가 나중에 숙제로 내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표를 찾아서 그러니까 수성부터 태양계 행성들의 자료가 다 나와 있죠. 그 데이터들이 있어요. 요새는 뭐 위키피디아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데이터로부터 확인하기. 한번 직접 해보세요. 숙제로 내줄 거니까 찾아보면 일단 데이터를 찾아놓으면 이제 답이 나올 거예요. 이게 다른 행성 다른 값이면 t 값이 달라지죠. 예를 들면은 이제 금성이나 수성은 지구보다 훨씬 훨씬 아니지만 아무튼 태양에 가깝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R 값이 줄어드는데 R 값이 줄어들고 T 값도 이 공전 주기도 짧아져요. 근데 두 개를 비율을 이렇게 얘를 제곱한 거랑 얘를 삼승한 거랑 비를 나눠 보면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상한 거죠. 신기한 거죠. 자,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 법칙은 행성들은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한 타원 궤도로 운행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얘가 가까운 데 있으면 빨라지고 먼 데 있으면 당연히 느려지는데 얘가 그려나가는 면적은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우면 이게 반경이 짧으니까 똑같은 속도라면 면적이 짧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 면적은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하고 이
타원 궤도의 긴 반경하고 아주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런 관계 제곱하고 t의 제곱하고 r의 3승이 항상 같은 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묘한 사실인데 그러면 이게 우연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왜 이런 법칙들을 만족하는가? 자, 이것에 대한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